고성군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 너머로 저녁 안개가 내리면 마치 세상이 조용히 울고 있는 듯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기와집 한 채, 그 집에는 강옥란이라는 이름의 중년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했다. 10여 년 전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옥란에게는 하나뿐인 딸, 지은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전부였고 세상의 빛과도 같은 존재였다. 지은은 도시에서 일하던 중 박도현이라는 청년을 만나 결혼했고 2년 전부터 부부는 다시 고성으로 돌아와 옥란과 함께 살게 되었다. 도현은 성실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지은을 아끼고 옥란에게도 공손하게 대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지은은 간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서울의 큰 병원으로 여러 번 오갔지만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봄이 오기 전 그녀는 세상을 떠났다. 지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그러나 깊은 슬픔 속에서 치러졌다. 하얀 국화꽃과 눈물로 가득했던 그날 이후 옥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도현이 남았다. 그는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지은이 없는 집에서 그는 짐을 정리하지 않았다. 도현아, 서울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젊은 내 인생이 있잖니. 옥란이 조심스레 말하자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이제 혼자시잖아요. 지은이와 약속했어요.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 말에 옥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현의 존재는 위안이자 동시에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도현의 젊음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매일 아침 부엌으로 향했고 저녁이면 마당에 풀을 뽑고 물을 주었다. 지은이 살아있을 때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다정하게 그는 그녀 곁에 있었다. 옥란은 밤이면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 웃으며 부르는 엄마라는 말 하지만 눈을 뜨면 어둠뿐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는 무겁게 침묵을 지키는 도현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도현은 여전히 그 집에 머물렀고 마을 어귀의 구멍가게 주인은 다른 이들에게 수군댔다. 저 젊은 사람이 아직도 장모랑 같이 있어. 뭔가 수상하지 않아? 글쎄, 어른 공경하는 마음 아닐까? 에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마 어딘가 이상해. 아무리 장모라도 여긴 시골이야. 체면이 있지. 옥란은 그런 말을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감지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방문이 점점 줄었고 아는 이들이 그녀를 피해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그녀의 기분 탓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찾아와 돌려 말하듯 이야기했다. 강 여사, 우리 마을은 보수적인 동네인 거 알죠? 도현 씨가 계속 같이 살면 사람들이 괜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옥란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함을 느꼈다. 그녀는 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혹시 다른 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 마을이 널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도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전 지은이의 남편이었고 지금은 어머님의 가족이에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전 여기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옥란은 잠들지 못했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딸이 남긴 마지막 음성을 떠올렸다. 엄마,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도현이가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은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그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건 어떤 문이 열리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옥란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창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은아,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니? 밖에서는 도현의 발소리가 들렸다. 정원에 물을 주는 그의 익숙한 걸음. 그 발걸음은 멀어지지 않았고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다. 옥란의 가슴 어딘가 작고 희미한 불빛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장례식 이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조금씩 여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옥란의 집은 여전히 겨울 끝자락처럼 쓸쓸하고 조용했다. 창밖의 매미 소리와는 달리 집안에서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조용히 일렁이고 있었다. 도연은 변함없이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 마당에 화단에 물을 주고 옥란을 위해 죽을 끓였다.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미묘한 거리가 숨어 있었다. 어머님,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봤어요. 지은이가 좋아하던 걸로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옥란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지은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입에 익숙한 듯하지만 동시에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옥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녀의 세계는 그 어둠보다도 더 깊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벽을 짚었다. 지은이 어릴 적 자주 기대어 잠들던 벽이었다. 그때 도현의 방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문 열어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는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앉았다. 말없이 그녀에게 찻잔을 건넸다. 잠이 안 와서요. 어머님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말없이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침묵은 어색했지만 동시에 편안한 듯했다. 너무 편안해서 옥란은 자신이 방심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지은이는 좋은 사람이었죠. 도연이 입을 열었다. 응,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지. 항상 엄마 걱정부터 했어. 그런 사람이 제게 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말에 옥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도연이 지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닿아야 할지 길을 잃은 듯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는 물건을 팔며 슬쩍 물었다. 사위 되시는 분, 아직 같이 사는 거야? 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 마을에 눌러앉는 건 드문 일이잖아. 서울 같은 데서 재혼도 할 수 있고.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옥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도연도 느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말없는 눈초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이웃들. 그 역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가 더 괴로웠던 건 자신이 옥란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동네 선술집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셨다는 이유였다. 옥란은 그를 걱정하며 마당으로 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마당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도연을 발견했다. 왜 거기 앉아있니? 밖에선 벌레도 많고 이슬도 내릴 텐데.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엔 약간의 술기운이 느껴졌지만 눈은 또렷했다. 그냥 오늘은 방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가끔 지은이 대신 어머님을 돌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아니, 착각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 순간 옥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 흔들림, 그 애매한 감정. 그것이 단지 슬픔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혹은 진짜 마음의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식사 중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필요할 때만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리는 마음을 더 끌어당기고 있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었다. 어느 날 도연은 동네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고 돌아오던 길에 몇몇 주민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저 남자야. 사위라며? 그런데 아직도 그 집에서 산다지? 장모한테 살림 봐주는 거지 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말들 속에 진실의 그림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정리했다. 그때 옥난이 조용히 말했다. 힘들면 떠나도 괜찮다. 그는 그 말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로 가야 하죠, 어머님? 지금 이 감정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죠? 옥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몰랐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 그 복잡한 감정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초여름이 시작되면서 고성 마을에는 잦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햇볕이 쨍쨍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와 천둥이 치고 굵은 빗줄기가 땅을 두드렸다. 그날 밤도 그랬다. 해가 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늘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강옥나는 마당에서 작은 고무 대야를 찾다가 빗소리에 놀라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길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손을 더듬으며 대문 근처를 더듬었다. 발밑에서 빗물이 고여 찰박찰박 소리를 냈다. 옷자락은 이미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도 빗방울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다급히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밖에 왜 계세요? 박도현이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달려들어와 옥난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왜 우산도 없이 나가셨어요? 대야가 바람에 날아간 것 같아서. 옥난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도연은 그녀를 거실로 데려가 수건을 가져왔다. 어두운 방 안, 빗소리는 더 커졌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닦아주었다. 처음엔 옥난이 거부하려 했지만 손길은 다정했고 그 안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잠시만요. 도현의 손이 그녀의 젖은 이마를 쓸어내렸다. 찬기가 얼굴을 스쳤고 이어지는 따뜻한 온기에 옥난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숨을 참으려 했지만 가슴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점점 커져만 갔다.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엔 꼭 어머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끓였겠죠.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멍하니 빗소리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감정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지은이도 너처럼 착했지.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어. 옥난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더 복잡한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묘해졌다. 빗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도연의 손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시간은 멈춘 듯 흐르지 않았고 방 안의 공간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 순간 도연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그는 그렇게 불렀지만 그 부름 안에는 단지 가족으로서의 의미만 있지는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 옥나는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도, 도리도, 사회의 시선도 아닌 순전히 인간적인 외로움과 슬픔이 만든 균열이었다.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고통, 그리고 숨기려는 어떤 열망이 엉켜 있었다. 옥나는 한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섰다.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빨라졌고 바람은 커튼을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 밤 고성의 조용한 마을 한가운데서 도덕과 감정, 이성과 본능이 충돌하는 순간이 펼쳐졌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았을 때 옥난의 심장은 너무나 크게 뛰었다. 그녀는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지만 동시에 도현의 따뜻한 숨결을 느꼈다. 그것은 죄였고 동시에 위로였으며 무너짐이자 구원이기도 했다. 밤은 길었다. 그 누구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고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은 잊을 수 없는 경계선이었고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옥나는 가장 먼저 눈을 떴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도연은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어쩌면 그게 더 이상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말했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손에 든 국자를 다시 냄비에 넣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말없이 느끼는 긴장감이 있었다.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갔다. 도연은 여전히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옥나는 부엌에서 손끝으로 냄비의 위치를 익히며 밥을 지었다. 겉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내면의 침묵은 점점 더 깊고 무거워졌다. 옥나는 자주 가슴이 답답했다. 밤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고 새벽이면 가슴이 울렁거려 일어나 앉아야 했다. 처음엔 장마철 탓이라고 생각했다. 몸이 나이가 들어서 변화가 생겼다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은 명확해졌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메스꺼움, 미세한 현기증. 그녀는 과거 지은을 가졌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 수백 번 부정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결국 도연에게 말했다. 춘천에 있는 넷과 좀 같이 가주겠니? 요즘 몸이 이상해서. 도연은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용히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혈압과 심전도 검사를 먼저 진행했고 이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지막 생리가 언제 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질문에 옥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몇 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임신입니다. 대략 5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옥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다. 죄책감, 당황,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혼란. 도연은 옆에서 숨을 삼켰다. 그는 눈을 크게 떴고 의사의 말을 다시 확인했다. 정말 임신이 맞습니까? 네, 나이 때문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분명 임신이 맞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고 무거웠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 옥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고 감정은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단지 창밖을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될 생명이야.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책임감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옥나는 조용히 그 손을 피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멍가게 주인이 어디선가 들었다는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더라. 병원 다녀왔다지?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중 일부는 도연이 누군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대상이 강옥란일 거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옥란은 집안에서 혼잣말을 자주 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고 눈물이 이유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생각했다. 지우자. 지금이라도 지워야 해. 그래야 도연도 나도 다시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병원으로 향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혼란의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고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후폭풍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도연은 그녀에게 말했다. 저는 책임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무모했다. 그는 아직 세상의 잣대를 몰랐고 마을 사람들의 냉혹함을 충분히 겪지 않았다. 그는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옥란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옥란은 안방에서 조용히 지은의 영정사진을 꺼냈다. 그녀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지은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했어. 너의 남편을, 너의 기억을. 그녀는 오열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렀고 그녀의 배 아래로는 또 다른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 존재는 죄였을까? 구원이었을까?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임신 소식이 병원을 벗어나지 못하길 바랐지만 세상은 늘 예상보다 빨랐다. 춘천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중 한 명이 고성 출신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가까운 친척에게 이 소식을 흘렸고 그 말은 곧 마을 전체로 퍼졌다. 그 집 장모가 임신했대. 말도 안 돼. 그 나이에 누구 아이인데? 설마 사위?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고 곧이어 확신에 찬 비난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다. 대놓고 말했고 대놓고 피했다. 옥란이 가게 앞을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발걸음엔 점점 더 무게가 실렸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우체국에 소포를 찾으러 갔을 때 직원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봐. 시골에 와서 이런 짓을 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수록 상황이 나빠질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하지만 침묵은 곧 인정처럼 들렸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반응이었다. 도연의 부모는 결국 고성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도연을 불러내 정자나무 아래에서 대면했다.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그늘 아래에서도 식은땀이 맺혔다. 말해봐, 그 소문 사실이냐?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고요하게. 미친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내 아내의 어머니랑 그런 짓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인간도 아니다. 도연은 그들의 분노를 받아들이는 듯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기름을 부은 듯했다. 어머니는 쓰러질 뻔했고 아버지는 도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넌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그들은 돌아섰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도연은 혼자서 언덕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또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한편 옥란은 마을 회관에서 열린 이장 주최 회의에 불려갔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몸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불편하고 차갑고 가시 같은 공기. 강 여사, 지금 이 마을 상황 아시죠? 노인정에서도 항의가 들어오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게 저 때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마을은 체면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는 건 본인에게도 마을에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상 퇴거 통보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모두가 이미 결론을 내렸고
그녀는 단지 그 결론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은 것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배를 어루만졌다. 아기의 심장은 아직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너도 듣고 있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날 밤 도연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말없이 부엌에서 물을 마셨고 옥나는 그 기척만으로도 그의 상태를 알아챘다. 부모님이 오셨어. 그래. 뭐라고 하시더니? 이제 아들이 아니래.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옥나는 그 침묵이 미안함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인 것임을 느꼈다. 그럼 너도 떠날 거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난 책임져야 해요. 이 아이, 어머님, 그리고 나 자신. 그는 다가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우리, 그날 이후 계속 외면했지만 서로에게 끌렸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옥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들이 우리를 짐승처럼 보는데 넌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니? 그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괜찮다면 저도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폭풍이 머물러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강옥란의 집 앞엔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문 앞에 놓인 우유병은 그대로 굳어 있었고 우체통엔 아무런 전단지도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은 그들을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고립시켰다. 하루는 동네 부녀회장이 찾아왔다. 그녀는 평소에 인사도 잘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날의 얼굴은 달랐다. 강 여사, 이젠 그만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더는 이 마을에서 버티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분들도 말씀하셨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아이들 부모들이 불안해해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옥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고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엔 아무 말이 없었다. 긴 정적이 흐른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떠납시다. 내가 정말 괜찮겠니? 더는 그들의 눈빛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그 죄를 우리가 짊어지죠. 대신 더럽혀지지 않게. 그 말에 옥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두려웠지만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 드디어 숨 쉴 공간을 찾아 나서는 듯한 기분이었다. 몇 날 며칠을 준비했다. 남아있는 짐들을 정리하고 옷까지 몇 벌만 챙겼다. 집안 곳곳엔 지은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떠나야 했다. 작은 액자 하나만 품에 안았다. 지은이 웃고 있는 사진. 이장은 이삿짐차가 마을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리고 담배를 피웠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창문 너머로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누구도 인사하지 않았고 누구도 작별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은 핸들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죄를 짓는 건 순간이지만 용서는 평생이 걸린다더군요. 그런데 세상은 용서조차 주지 않잖니. 그들의 행선지는 강릉이었다. 서울보다 덜 복잡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이 덜한 곳. 바다가 가까워서 그런지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곳이었다. 그곳의 한쪽 외진 동네, 오래된 주택가에 조그만 방 한 칸짜리 집을 얻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해지기 어려웠다. 부엌은 좁았고 화장실은 추웠다. 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쉬어졌다. 도연은 인근의 인쇄소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출근은 이른 아침, 퇴근은 해가 진 후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버텼다. 옥나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기의 태동을 느끼며 매일 다이어리에 점 하나씩 찍었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너의 아버지는 너의 언니의 남편이었단다. 그 말을 하고 난 후 그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터지지 않게 억누르는 눈물은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며칠 뒤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죠? 불편한 건 없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옥나는 목이 메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울컥 솟구쳤다. 이름도 모르던 이의 다정함이 그간 자신이 받은 모든 냉대보다 더 크게 다가왔다.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그녀는 말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그래요. 이번엔 누구의 시선도 없이. 그들은 작고 낡은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가 들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공기는 오랜만에 편안했다. 하지만 옥나는 알았다.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보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이가 자라면서 질문할 수도 있다. 모든 걸 숨기고 살 순 없다. 그러나 그녀는 결심했다. 숨기지 않되 당당하지도 않게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아이를 위한 길이라 믿기로.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서하야, 엄마가 너를 위해 싸울게. 이 세상이 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엄마는 너를 받아들일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바람이 잦아들었다. 어쩌면 고성이 아닌 이곳 강릉에서 그들은 진짜 삶을 시작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강릉으로 이사 온 지 2달이 지났다. 해안의 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조용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었다. 도연은 인쇄소에서 착실히 일했고 옥나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기록했다. 새로운 이웃들과도 조금씩 말이 오갔다. 아주 조금씩 그들은 사람으로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발자국 소리가 마당을 밟았다. 초인종이 울리지도 않았고 미리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그 기척은 이상할 만큼 무거웠다. 여기 강옥란 씨 집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단호했다. 도연이 문을 열자 2 사람이 서 있었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지은의 부모, 그러니까 옥란의 전 남편과 그 부인이었다. 도연은 순간 몸이 굳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곧 옥란이 나왔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이들의 기척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오셨어요. 짧은 인사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잠시 후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시간이 흘렀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야 찾아왔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남자가 입을 열었다. 처음 들었을 땐 농담인 줄 알았지. 우리 딸, 우리 지은이 남편하고 당신이.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흘렀고 그의 아내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 아직 차갑게 누워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비난보다는 깊은 상실과 혼란이 배어 있었다. 옥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은 떨렸고 가슴은 무거웠다. 이게 당신이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남자가 소리쳤다. 그 순간 도연이 입을 열었다. 그만하세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없이 남겨진 2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던 겁니다. 살아보려 했다고? 그게 핑계야? 남자가 벌떡 일어나 도연을 향해 다가갔다. 딸 하나 잃은 것도 벅찬데 사위까지, 그리고 저 여자까지. 대체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방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정적이 흘렀다. 그때 옥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아요. 잘못했어요. 저는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아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이,
그 애가 떠난 후 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 아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이 아이는 생명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하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남편은 주먹을 풀고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는 작게 말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지은이 앞에도. 그들은 돌아섰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이 멀어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고요한 폭력처럼 방 안에 남았다. 그날 밤 옥나는 지은의 사진 앞에 앉았다. 작고 낡은 액자 속에서 지은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지은아, 엄마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도 알 거야. 근데 내 남편은 이제 다른 의미로 내 옆에 있어. 너 없이 살아야 했던 두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망가졌어.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울음기 어린 얼굴로 물었다. 넌 후회 안 하니? 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게 때로는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들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 안에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장마가 끝나가던 여름의 끝자락,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강옥나는 그날따라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고 발목은 부어 있었으며 몸은 전보다 쉽게 지쳤다. 그녀는 창문 가까이에 앉아 바깥의 회색 하늘을 느꼈다. 비가 곧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손으로 천천히 배를 쓸었다. 아이는 가만히 있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오후 늦게 첫 통증이 찾아왔다. 허리에서부터 차오르는 묵직한 고통. 그녀는 처음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규칙적으로 강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서서히 얼굴이 하얘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도연아. 작게 부르는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약했다. 다행히 그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옥난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병원이야.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그는 옥난을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미리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나섰다. 빗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고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세졌다. 강릉 시내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녀는 진통 간격이 5분 이내였다. 의료진은 서둘러 옥난을 분만실로 옮겼고 도연은 복도에 남겨졌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분만실 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지은아, 보고 있니? 내 엄마가 지금 널 대신해 살아가고 있어. 제발, 무사히, 둘 다 무사히.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갈라지듯 강한 빛이 쳤고 병원 복도 창문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그와 동시에 분만실 안에서 날카로운 고통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의 외침과 옥난의 신음이 뒤섞인 그 공간에서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치열하게 흘렀다. 수십 분 후 마침내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다. 가늘지만 또렷한 생명의 외침.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끝은 무거웠다. 청각에 약간의 이상이 있습니다. 왼쪽 귀에 청신경 반응이 미약하고 오른쪽도 완전하지 않아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작은 상처가 함께 있었다.
옥나는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안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평온했다. 서하야. 그녀는 조용히 아기의 이름을 불렀다. 서하. 바다처럼 넓고 하늘처럼 밝은 아이가 되렴. 아이는 그녀의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 부드러운 뺨, 그리고 미약하게 떨리는 가슴. 그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옥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끝까지 같이 있어줘서. 며칠 후, 세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작은 방 안에는 이제 세 개의 그릇이 놓이기 시작했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다. 밤에는 자주 깨야 했고, 젖을 먹이는 일도 낯설고 힘들었지만, 옥나는 견뎠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던 순간에도, 아이는 그녀를 엄마라 불러줄 존재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도연은 퇴근 후 매일 아이를 안고 책을 읽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서아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어느 날 아이가 처음으로 옥난의 손을 잡았다. 아직 말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아기였지만 그 손의 온기는 그녀의 심장을 꽉 쥐는 듯 강렬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 때문에 살 수 있어.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어. 비록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많은 편견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작은 손 하나가 만들어낸 온기는 어떤 혐오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이 아이는 상처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의 하늘은 높아졌고 해안선을 따라 붉은빛 낙엽이 흩날렸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때로 잔인했지만 동시에 조용한 치유이기도 했다. 서아가 태어난 지도 어느덧 100일이 넘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하고 귀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하루하루 더 깊어졌고 손은 무언가를 잡으려 했었다. 강옥나는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이의 젖을 데우고 낮이면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체온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녹였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명하게 느끼게 했다. 도연은 여전히 인쇄소에서 일했다. 지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가 웃는 얼굴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는 오래도록 들리지 않던 소리였기에 낯설었다. 도연이 문을 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저, 혹시 박도연 씨 맞죠? 중년의 여성이었다. 단정한 외모, 조심스러운 말투. 그녀는 도현의 어머니였다. 도현은 잠시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난날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넌 이제 우리 아들이 아니다. 차디찬 그 말.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다. 너희가 떠난 뒤로도 한동안 분이 풀리지 않더라. 그런데 그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와 고개를 돌렸다. 아기가 작은 요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서하. 이름이 그렇다고 들었어. 그녀는 손을 뻗으려다 망설였고 곧 손을 가슴께로 모았다.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하려 했어. 너도, 너희 둘 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는 죄가 없더라.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 그냥 아기였어. 우리 집 피가 흐르는. 강옥나는 그제야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만해. 그 말은 이제 듣고 싶지 않아. 도현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깊게 숨을 쉬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그건 변하지 않아. 나도 아직 다 받아들이진 못했어. 하지만 최소한 서아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가 버린 손주니까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이유가 되더라. 그 말에 옥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도연은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밥을 함께 먹었다. 어색한 침묵이 몇 번이고 흘렀지만 도현의 어머니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식사 후 그녀는 작은 보자기를 꺼내 아기 옷 몇 벌과 손으로 짠 털모자를 건넸다. 내가 어릴 때 입었던 거랑 비슷하게 짰다. 이런 건 익숙하더라. 그녀는 말없이 서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아이는 작게 움찔하더니 곧 도현의 품 안에서 잠을 더 깊게 들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가 방문했다. 이번엔 옥란의 옛 친구, 고성에서 함께 농사일을 하던 할머니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에 감자를 한 보따리 들고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딸 집 갔다가 강릉 지나가길래 너 소식 듣고 그냥 가기 뭐해서 들렀다. 그녀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말했지만 눈길은 계속 서아에게 향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라지? 응. 이쁘게 생겼구먼. 내 딸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엔 과거의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다. 그 할머니는 잠시 후 중얼거리듯 말했다. 세상 일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어. 남들이 뭐라든 결국 사는 건 본인이니께 너무 움츠러들지 마.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옥란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담아두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이해한다는 말보다 더 묵직한 괜찮다는 신호였다. 그날 밤 도영과 옥란은 조용히 마당에 나와 앉았다. 가을밤의 공기는 서늘했고 별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응, 시간은 아무것도 있게 해주진 않지만 다시 바라보게 해주긴 하니까. 옥란은 도현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서하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를 미워할지도 몰라. 하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자. 당당하진 않아도 정직하게. 그날 밤 서하는 낯선 소리를 내며 웃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소리에 눈을 돌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조금은 따뜻한 희망이 솟았다. 겨울이 오기 전 바다는 유난히 거세게 일렁였다. 해안선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은 매서웠고 나뭇가지는 벌써 앙상하게 변해 있었다. 서하는 이제 생후 8개월을 넘겼고 제법 옹알이를 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더듬었다. 그는 아직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들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의 온기는 누구보다 잘 느꼈다. 그날 아침 옥란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몸이 묘하게 무거웠고 가슴이 조였다. 배는 다시 차가워졌고 어지러움이 수시로 찾아왔다. 도연은 병원에 가보자고 했다. 그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서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강릉의 종합병원, 조용한 검사실에서 그녀는 피검사와 CT를 받았다. 의료진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 있었고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위암입니다. 스테이지는 3기 중반 이상. 퍼진 속도가 꽤 빠릅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옥란은 아무런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다. 도연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보다 더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 했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옥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값치를 시간이 온 것 같아. 도연은 그녀를 붙잡고 흔들듯 말했다.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치료하면 돼. 병원비는 우리가. 서아를 먼저 생각하자. 넌 나보단 아이를 지켜야 해.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지은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서아를 품에 안은 채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나한테 준 벌 이제 받는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아이는 널 대신에 내가 끝까지 안고 갈게. 며칠 후 치료를 시작했다. 항암은 고통스러웠고 입맛은 사라졌으며 머리카락은 서서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옥란은 단 한 번도 서아 앞에서 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주 안아주었고 더 오래 노래를 불러주려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약해졌지만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도연은 퇴근 후 문 앞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담요를 두른 채 그녀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춥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 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서.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았고 둘은 함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조용한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떠나면 서아한테 내 이야기를 해줄래? 당연히. 너무 미화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어리석었고 외로웠고 그래서 실수도 했지만 아이 하나로 다시 살아보려 했다고.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녀는 결국 병상에 눕게 되었다.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그녀의 뜻에 따라 도연은 병원보다 집에서의 돌봄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 모두에게 조용한 은혜가 되었다. 옥란이 마지막으로 눈을 뜬 날 창밖엔 바다가 보였다. 서아는 도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아야, 사랑한다. 엄마가 너한테 세상 다 줄 수 없지만 이 말은 꼭 남긴다. 살아, 너답게. 그녀는 그렇게 눈을 감았다. 도연은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손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다. 작고 차가워진 손. 그 손은 끝까지 생명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아주 소수의 사람만 모여 치러졌다. 그녀의 납골함은 강릉 해변을 바라보는 작은 절벽 아래에 놓였다. 지은의 부모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도현의 어머니는 조용히 장례식장 뒤편에 와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국화를 한 송이 놓고 돌아갔다. 서아는 그날 유난히 조용했다. 도연은 아이를 안고 그녀의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했다. 당신은 끝까지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어.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 세월이 흘렀다. 서아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보청기를 끼고 세상의 소리를 하나씩 배워갔다. 그는 말이 느렸고 발음도 또렷하진 않았지만 눈빛은 언제나 사람을 마주했다. 그 아이는 진실을 피하지 않는 법을 누구보다 먼저 배웠다. 어느 날 서아가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없어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진실을 말해주었다. 부끄럽지만 숨기지 않았다. 사랑이 때로는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사랑으로 너라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 서아는 아무 말 없이 듣고 곧 도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엄마가 날 사랑했죠? 그 질문에 도연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세상 누구보다. 그리고 그날 밤 서아는 처음으로 혼자 그림을 그렸다. 강한 파도를 배경으로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바다. 나는 그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계속된다.